총 다섯 명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 코파운더 세 분과 함께 그 인터베스트의 문여정 이사님하고 카이스상투의 정재호 이사님까지 5명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코파운더 분들은 발표했기 때문에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분 소개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가방끈이 길다고 했던 인터베스트의 문여정입니다. 저기 얘기하시는 분들 지방방송을 꺼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방송을 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 저를 안 봐주시면은 저 말을 계속 할 거예요. 저기 세 분이서 뭔가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 보여주세요. 저기, 김정은 동지. 저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신재원 이사님, 저를 봐주세요. 네, 그럼요. 그쵸. 그쵸. 이 정도는 지방 방송을 꺼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저희 소개 아까 다 제가 해야 되니까 저 알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까 잠깐 서서 할래요. 저 카이스트상투에서 온 정재호라고 하고요. 저희는 시드 투자하고 있고요. 여기 다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의사고 박사고 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박사는 아직 논문 시작도 못했고요. 저는 전형적으로 경영학 전공하고 사업을 하는 쪽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업 어떻게 키울 건가, 아까 제 이름도 거론하셨지만 초기 기업들한테는 누구보다도 더 밸류를 줄 자신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셔서 끄고 있으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 심플로우를 보시면 여기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다른 분들 질문에 추천은 가능하니까요. 일단 저희 기본 질문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오늘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생태계를 많이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는 걸로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할까 하는 게 또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업 아이템을 고르신다면 어떤 사업 아이템이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하기에 가장 유망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모두를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개골?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생태계를 위해서. 네. 아마 이 자리가 딱 생태계 축소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M&A도 했지만 잘 안 됐고요. 안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스타트업들이 적어도 헬스케어를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의료진을 만나야겠죠. 그분들이 고객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제품을 검증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초기 기업 많이 만나지만 사실은 의료진들한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도 DHP가 그런 역할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내 제품이 검증이 되면 시장에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아니면 어떻게 피벗하겠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저보고 헬스케어 사업하라 그러면 이미 그쪽 포트폴리오를 제가 계속 아름아름 모으고 있는데 저는 시니어 케어나 재활 쪽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고령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일 거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 계속 팀들을 좀 모으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만남의 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일단 제일 처음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수요자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끼리가 다 떨어져 있는 데다가 중간에 한국은 특수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보험자 포함해가지고 정부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이제 보수적인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역할을
보자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나라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창업 아이템이나 뭐 하는 것들은 저는 거의 일관되게 항상 추진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기술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환자 중심으로 보셔서 특정한 질환이나 특정한 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환자분들을 생각하시고 그 환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 포함해서 헬스케어 창업자는 언제나 오래 할 생각을 하시고 5년 이상 생각을 하고 5년 동안의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단계를 거쳐 나가. 이렇게 보면 스타트할 때 마일스톤을 처음부터 잘 찍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그 단계를 잘 가시면은 증명이 되면 생각대로 잘 되실 거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접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환자, 그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환자이거나 이래서 그분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고 그런 리드 유저, 직접 사용자들하고의 컨택이 긴밀하게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그냥 무슨 기술 떴다고 이 시장 크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패스하려고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일단 그 구체적인 영역을 짓기보다는 저 같으면 웰리스보다는 메디컬 갈 것 같고요. 네, 웰리스 워낙 너무 힘들고, 사실 웰리스라는 게 사람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게 인간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B2,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B2C보다는 B2B가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사들이 일단 쓸만한 제품이 그래도 수용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런 거 보면 다 신기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거 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아직은 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막상 쓸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의사나 병원들이 쓸만한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네가 돈을 벌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들의 삶이 편해지든지 뭐가 됐건 간에 그거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정재호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시니어 관련해서 사실은 가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항상 들으시는 표현일 텐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 자식 좋은 유치원에 보낼 때는 한 달에 10만 원을 더 안 쓰는데 자기 부모 좋은 요양병원에 보낼 때는 한 달에 10만 원 더 안 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 케어가 보험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험 안 되면 생각보다 자식들이 그렇게 주면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양병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겪고 있는 문제라서 그냥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투자자 사이드에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IT 베이스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스케일업을 하는 속도가 IT의 속도일 거라고 아주 많이 착각을 하세요. 절대 그 속도가 아닙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와서 제가 얘기를 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바이오도 투자를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두 쪽을 다 보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친구들 항상 하는 얘기가 바이오의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투자를 하면은 이게 수익을 낼 때까지 짧게는 7년에서 저는 10년 이상 가야 되는 아주 긴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호흡을 이해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어야 될 거고, 그만한 호흡을 이해할 수 있는 창업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김치환 쌤이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룸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지훈 교수님이 어드바이스 하시는 루닛, 아니면은 뷰노, 모든 곳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잘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려면은 이게 보험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곳을 결국은 설득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엄청난
임상 근거, 그 다음에 그거를 정말 경제적으로 이게 전체 보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제적인 그 효율성까지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호흡이 무척 길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쪽에 들어오는 거를 꼭 저는 얘기를 드리고 전체 생태계에서도 그걸 많이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업은 모든 아이템은 돈이 될 것 같으면 전 다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 저희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심플로우를 좀 더 봐주시고요. 이게 좋아요를 누르면 순위가 올라가서 저희가 좀그 우선순위를 뽑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많이 접속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질문이 추천받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김치원장님께 나온 질문인데요. 요거 그 웹사이트를 띄워주시겠어요? 이걸 띄우면 제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P 모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마취과 아까 발표한 내용들에 관련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 마취과 관련해가지고 로봇 도입이 될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사보험사가 가입된 병원에 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고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비싼 전문의 판독보다 저렴한 기계 판독 플러스 일반의 판독을 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요 질문인데. 복지부 가셨죠? 네, 복지부 가신 것 같은데 제가 해명을 할 새도 없이 나가버리셔가지고 네, 이런 당혹스러운데 어쨌든 사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그게 강제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보험까지 이게 어떤 판단이 바뀌기 전에 사업을 접어버렸으면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보험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250불을 강제할 게 아니라 야 만약에 니들이 마취과 의사 쓰면 1200불 그대로 주는 건데 다만 이 기계 아까 250불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내가 500불 줄게. 그래도 저는 700불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그 정도만 사실은 움직여주면 병원들은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250불이 남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제까지 꼭 갈 필요도 없고 진짜 이걸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그런 식의 약간의 아마 미국 같은 자본주의가 훨씬 강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아마 질문은 이제 강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속한 표현을 썼지만은 그렇게까지도 이상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서 강제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복지부나 보산진인의 좀 높은 분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가 적용을 안 해주게 되면은 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복지부에서 컨트롤 전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제가 왜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유방 조직 검사 한 건 더 하는 게 이득인데 그걸 안 하게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의료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의사 입장에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흉부 엑스레이 판독을 한다. 그러면 흉부 엑스레이에서 뭔가 최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상한 걸 최대한 많이 잡아내서 CT를 찍게 만드는 쪽으로 제품이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복지부는 수가도 적용 안 시켜놓고 그 제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간다라고 강제할 어떤 근거가 있을 거냐.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싫으면은 어떤 식으로 수가를 적용해주는 게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서 이게 강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시장 논리로 풀어가려면은 그렇게 좀 수가를 가지고 유도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복지부 양아치 이거는 해명을 다 하신 겁니까?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여기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저희 DHP에서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 뭐였냐면은 DHP의 투자 부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A 단계 투자 받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회사에 펀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펀딩 규모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저희 지금은 저희 파트너들이 출자한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투자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약사도 계시고 대기업도 계시고 이렇게 소위 쩐주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저희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생태계 만들고 스타트업을 위해 가지고 저희 하는 게 저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투자 이익을 그 해당 스타트업이나 이런 생태계의 이익도 손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독립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해결책이 뭐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그 VC 분들하고 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른 엑셀러레이터들과의 협업을 많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매니아 마인드, 서지컬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매시 어벤져스랑 저희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뭐 VC들이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또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요, 글쎄요, 이게 저기 두 개인데요. 그 원격 치료 질문인데요. 글쎄요, 혹시 원격 진료가 정부 그 기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이번 정부는 어떨까요? 혹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허용이 될까요? 저는 저거 금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했습니다. 원격 진료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진료는 우리 사회에서 그 쓸만한 수준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그 시장 상황이 원격 진료가 허용된다고 해가지고 별반 달라질 게 없어서 저는 허용되지 않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게 허용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허용되는 거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되기 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레퍼런스를 삼는 거죠. 지금 불법이니까 레퍼런스를 삼아서 여기에서 있는 걸 가지고 갖고 나가는 정도인데, 그거는 원격 진료를 법으로 풀어주는 걸로 해결하지 않고 뭐 시범사업이든 뭐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권에서 그거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원격 진료를 통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이상 안 된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쪽 관련된 거를 생각하시다고 생각하면 10년 이상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 원격 진료 제 전문 분야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요. 원격 진료가 이제 사업화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원격 진료를 했더니 사람이 진짜 건강해지느냐. 두 번째로 뭐냐면 원격 진료를 했더니 경제성이 나오냐. 쉽게 말해서 돈을 벌든지 비용이 절감되든지 어쩌고 그게 다 예스라고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가 되든 원격 진료가 되든 관련된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망하진 않느냐. 예, 그러니까 최소한 본전은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본전치기라도 최소 할 거냐. 이게 그게 세 가지가 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 그 원격을 했더니 건강해지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 건강해진다고 지금 많은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 질문 가기 전에 경제성이 나오냐는 질문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나오는 나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미국. 우리나라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걸어서 5분이면 가면 병원 가죠. 그 다음에 뭐 널려 있죠. 어디 뭐 섬이나 이런 데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 의료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규제를 우리나라에서 풀고 별을 다 해도 돈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특히 미국으로 가셔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헬스케어 IT 시장이 통상적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의 2% 정도를 봅니다. 2% 시장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저쪽도 넓은 시장에 나가서 하시고, 지금 미국 시장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미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15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5년 후가 되면 원격 의료가 떠서 내가 잘 먹고 살겠구나라고 했는데, 5년이 딱 지났는데 사업을 접어야겠더라고요. 이거 더 이상 비전이 없어서. 딱 접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원격으로가 뜰 것 같아가지고 또 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뜨나보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돈 좀 벌고 있어요. 아직 굉장히 적지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 바이어가 맨날 500대 1000대 500대 1000대 주문하다가 작년에 5000대를 주문했으니까 끄떡끄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격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외국으로 나가시고 미국으로 가십시오. 네, 그
해외 사업을 하시는 김민준 대표님이셔가지고요. 그 페이스북 그 계정 가시면 또 원가교로 많이 하셔가지고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뭘 해볼까요? 이게 추천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아직까지는요. 참고로 1등 하시면 웰트를 드립니다. 그 저희가 아까 어디가 됐나, 네, 저희 네, 양성지 대표님이 기증하신 웰트 하나를 네, 드리게 됩니다. 세 개 받은 게 있군요. 요 질문인데요. 네, 바이오 스타트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서 의사들의 디시전 메이킹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왓슨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저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저는 클리니컬 디시전을 서포팅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려운 것 같고요. 네. 한국의 얘기 글로벌리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리를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 있는 저희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정말 뷰노하고 루닛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120% 항상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 두 회사가 있어서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나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정 이사님. 그리고 이렇게 디시전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클리니컬 디시전을 도와주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만 해도 어떠한 식으로 이 환자가 퇴원을 하면은 퇴원 후에 언제 외래를 오게 할지, 어떻게 약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 관리해주고 있는 서비스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돈을 쓸 의향들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스타트업이 나오질 않는 것 같고, 내지는 병원을 예약을 어레인지 해주는 예약을 어레인지 해주는 곳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그건 다 불법 알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좀 규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영역이 좀 많이 모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의사들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디시전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긴 해서 복약 지도를 알림을 해주는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알림, 그러니까 얼마나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지, 얼마나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최두아 대표님이 하시는 휴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비약같이 약물 약의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은 언젠간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디시전을 도와주는 회사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들의 디시전 메이킹을 도와주는 게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죠. 네, 혹시 답변하시고 싶은 분? 네. CDSS가 나온 지가 벌써 굉장히 학술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많이들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 클리니컬 디시전을 내리는 거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디시전은 보험사가 안 당하는 디시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 그거는 이제 심평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또 하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런 걸 다 해버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DUI 같은 것도 사실은 원래 민간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다 보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상에서 서포트를 해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한국은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이나 딴 곳은 시장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런 곳들은 가장 큰 게 사실은 거기도 의사들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보험회사들이 판단을 하고 도입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가 유망한 분야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면 많이들 하는 분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임상 서포트 하는 거 관련된 것들은 컨슈머 시장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되려 소비자들이 알아서 포켓머니로 열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아직까지는 돈을 못 보고 계시지만 신재호 대표님 열나요 같은 거, 열 같은 거 보고서 이렇게 애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 애들이나 여기 우리 소비자들이 무지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은 가치는 있고 그걸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분야에 좀 문제는 있지만 그 분야는 그래도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계속 듣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50분까지만 하고 또 마치면서 네트워킹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네, 아까
높이 투표를 받은 것들은 좀 커버를 했고요. 아직까지 아까 디시전 메이킹 1등이라서 렐트가 되게 유력합니다. 네, 그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 뭐였나요? 한국의 의료 환경에 네. 오늘 학교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학생들 많이 아직 계신 것 같은 뒤쪽에서 그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 갔나? 그 한국의 의과대학이나 치대학대에서 이 질문인데요. 미래의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이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막연하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꿈꾸는 미래 의료 종사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스킬이나 지식이 있는지, 네, 그 부분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의대 쪽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만든 창투사에 있고 또 학생 창업팀을 육성하는 일이 메인 잡 중에 하나예요.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건 뭐 공대, 그 다음에 뭐 의대, 바이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랩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팀들을 만나보면 크게 두 가지에서 부딪혀요. 첫 번째는 교수님이 교수님께서 야 너는 논문 쓰고 빨리 졸업해야지 왜 딴짓을 하냐, 창업할 거면 지분을 내놔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각 학교마다 또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을 좀 권하고 있으세요. 알게 모르게 학교 내에 뒤져보시면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와주실 거예요. 일단 그쪽 먼저 트라이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한번 디벨롭 하겠다는 정리가 되실 것 같고, 나머지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정지훈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고객의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게 창업의 A부터 Z 전부거든요. 근데 랩에나 이제 기술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것만 나오면 특허 등록되고 그냥 고객들이 줄을 쓸 거다, 뭐 그런 미스가 있죠. 자신감은 좋은데 그 부분은 결국은 뭐 고객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자리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헬스케어 쪽이면 결국은 뭐 환자들이나 아니면 의료진이 고객이 될 텐데 그 접근하는 채널은 오늘 잘 네트워킹 하시다 보면 열릴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정도만 되면 충분히 전문가로서 창업가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는 정재 교수님이 다 하셨고 저는 의과대학에 그냥 좀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기술 기반의 공대나 이런 데서는 이런 교육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을 가지고서 어디 접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발표하신 것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분야는 병원 또는 의료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래의 의사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배신을 하고 의사를 안 하고 딴 길로 가는 길을 터주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렇게만 되면은 이분들의 학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N수가 늘어야, 그렇게 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야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의과대학 교육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서울대나 연대나 이제 앞서서 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좀 진지하게 그 관련된 교육과정도 도입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 해카톤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서 프로세스 같은 것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의과대학까지 그런 문화가 전파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학생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선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학생들을 규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학교 위에다가 이런 것도 왜 안 하느냐는 식의 얘기도 하시고, 또는 무슨 동아리 같은 것도 하시고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의과대학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병원이 또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병원하고 공학을 한 곳들하고 가까이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믹스가 일어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시다사인 아메리카에서 미국에 있었던 곳이 점심 먹을 때 엔지니어하고 그 의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우연하게 이렇게 계속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하고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일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학교가 움직이지. 예, 그렇게 한번 액티브하게 움직여 보시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 사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부분 전망이 어둡지만 유일한 돌파구는 인적 자원밖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좀 잘 치고 나갈 수 있게 좀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그 패널이니까 이제 정지현 선생님 하나만 질문, 저도 가끔 제가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뭐 의대생 이런 친구들 중에 시리어스하게 이쪽에 관심이 있는 애들 중에 그럼 내가 코딩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뭐 이런 아주 프랙티컬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딩 좋아하는 사람은 코딩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국가대학 올 정도의 친구면은 자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하고 무조건 직접 해봐. 그리고 수학도 뭐 안 배운 거, 예, 공업 수학 다 공부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도 다 기존에 앞서나 같아서 앞질릴 수 있으니까 공부하면 돼요.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그게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의과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길을 터줄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오픈이 있고, 예를 들어 100명 졸업하는데 4-5명만 그렇게 이티 같은 짓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름 잘 갈 수 있으니까 좀 제발 그냥 모두가 다 임상 의사가 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만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코딩을 배우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요. 탑 프로그래머 수준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렇긴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의사로서는 시간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만 왕창 집어넣으면 이게 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래서 요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최소한 코딩하는 사람들하고 모든 대화를 다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고, 자기 시간 같은 것들은 좀 줄여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생태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아직까지 국내 스타트업 N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거기 포함되는 것이 그 N수를 늘려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해가지고요. 혹시 이런 뭐 아까 학생들 중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네, 저희를 찾아오셔도 저희들 환영하니까요. 오셔도 되고요. 사실 혹시 플로어에서 바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잠이 안 오시겠다 하시는 분.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